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간 급격한 오르내림을 경험한 부동산 시장. 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서도 여전히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내 집 언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도 생겼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위기로 건설사들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오늘 시사진단에서 2023년 한 해 동안의 부동산 흐름 정리하면서 2024년 부동산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진단에서도 부동산을 주제로 참 여러 번 방송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본방송 기준 2023년 마지막 또 시사진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 부동산이죠. 서정열 교수님, 먼저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참 할 말이 많은 2023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최근에 올랐고 또 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더 2023년은 아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2023년 전후로 시각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12.47% 정도 올랐다가 2022년에 1.75% 정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경험하고 소위 L자형이라고 하죠. 침체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1년 새 벌어진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11월 10일 기점으로 보면 우리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0.00%입니다. 정체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의 기로에 2023년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충호 지부장님은 공인중개업을 직접 하시고 협회 지금 회장 지금 맡고 계신데 실제 현장 분위기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가 거래 절벽이었다고 하면 2023년도는 상반기부터 거래량은 완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나 또 2021년도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폐업이나 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를 비교해보면 휴폐업 공인중개사 수가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숫자보다 훨씬 많이 추월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휴폐업으로도 볼 수 있는 현재 상황 알겠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아파트 거래량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 2022년도 10월 달에 573건이 거래됐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10월 달 거래량이 1089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516건 정도 늘어났고요. 또 12월 말 대비해서는 한 630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2022년도 10월 달에 한 2,400건, 그다음에 2023년도 10월 달이 한 2,800건 정도 거래됐는데 월 평균 한 2,000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월세 거래 시장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 같긴 한데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여진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결론을 내보면 부동산 냉각기 얼어붙었다 그런 상황인데요. 원인 좀 분석해 볼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3고라고 하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자체가 상당히 실수요자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고요. 거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28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유가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역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미 섰다. 그리고 그 선 것이 꽤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청약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울산의 아파트 청약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그 한마디로 표현해서 울산의 분양권 시장은 침체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신정동의 모 분양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분양 실패로 사업을 접었다가 금년도에 당시 분양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재분양에 나섰는데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상황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분양권 시장이 고전하는 이유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고금리, 그다음에 실물 경기 침체, 그 향후 부동산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매수인들의 심리를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어떤 영향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특히 울산에 어떤 영향을 좀 줬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원했던 거고요.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지금 우리 울산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12.4% 정도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억제시켜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양책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하방력을 좀 맞긴 했습니다만 급격하게 올랐던 최근 몇 년 동안의 가격을 뭐 원상태로 다운시키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서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 압력은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역차별 받았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 서울 강남 쪽 또는 서울 수도권 쪽에 머물다 보니까 지역은 오히려 가격을 오르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의 어떤 거래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거리에 나가 보면요, 참 경기가 안 좋다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게 뭐 부동산 이렇게 뭐 사는 것도 사실 당연히 꺼리시겠습니다만 뭐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실 상가, 임대 뭐 이런 거 붙여져 있는 상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2023년도 3분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울산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1.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대로변에 운전하고 가다 보시면 정말 임대 아니면 매매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보실 텐데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공실률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물 경기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대인들이 쉽게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춰서 임대 놓기가 어려운 이유는 한번 또 임대료를 낮추면 다시 임대료 올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업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같이 임대인들도 어려우실 텐데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쉽게 그러지는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가 매매 거래량도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가의 매매, 임대도 많이 줄고 있다. 자, 올해 가장 큰 부동산 이슈 하나가 전세 사기입니다. 지금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도 시행이 됐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었다고 교수님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울산시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지금 93명 정도가 소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 쪽에 수천 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피해 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청년 세대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가 젊은 MZ 세대다. 청년 세대라는 얘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결국은 이런 청년 세대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참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다 공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제, 후구상이라고 하는 먼저 구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피해자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야 간의 어떤 합의가 안 된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현재도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청년 세대들은 아직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세 사기 보면요, 지부장님,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나쁜맘 먹고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울산의 경우는 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뭐 울산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그 공인중개사가 관련됐다 하는 내용들은 거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영업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분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마치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억울하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예.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또 역전세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가구나 원룸, 이 오피스텔 이런 물건에 대한 전세 내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홍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입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 이거 피해 예방하려면 좀 어떤 거를 좀 체크해봐야 할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그 내용이 사업 계획안이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조합원은 사업 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합에 가입하시면 중도의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또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는 그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어떤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신탁회사, 자금을 가지는 신탁회사가 정말 믿을만한 신탁회사인지 이런 것도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정관청에 조합 설립 인가는 받았는지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처음에 분양할 때 하는 그 분양 가격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확정돼서 내는 가격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2023년에 그런 움직임도 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 야 그래 부동산은 역시 수도권이다 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 뭐 줍줍 뭐 나오면 뭐 전국에서 다 몰려가고 그런 현상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런 줍줍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가 이제 대표적인 영끌이라는 게 있죠. 예. 젊은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얘기인데 왜 영끌까지 했는데 집값은 또 떨어져서 요즘에 또 손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진 집값을 또 감당 못하고 그거는 결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또 감당 못하는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뭐 조금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뤄주면서 이 사회가 부동산 일변도에 급격하게 치우친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잔상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판단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힘을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2024년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자, 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 가장 곤란하실 것 같은데 2024년 전망 한번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전망은 2023년은 암중모색이었다고 정의내릴 수가 있겠고요. 2024년 역시 41년 만에 소위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갑진년인데 2023년에 암중모색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상저하고를 기대한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23년과 2024년이 완전히 단절된 부동산 시장일 수 없다는 것. 결국은
미연준에서 금리를 3차례 정도 낮추겠다라고는 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한 2%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3회 정도를 2024년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한 차례 정도 다소 소폭으로 낮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고금리 상황은 유지될 가능성. 근데 일단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설 수도 있는 상황. 예. 결국은 그것은 6개월 이전에 내년 그러니까 2024년 6월 이전에 미연준이 금리를 좀 더 확실하게 낮췄다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 시장에 전달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6월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가격 변동의 어떤 모멘텀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부동산 시장이 큰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시공순위 16위인 태영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인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쌓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외관이다, 중소건설사들 줄도산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2024년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관련해서.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던 그 상저라고 하는 것에 지금 소위 이 태영의 PF 대출 관련된 워크아웃은 상당히 좀 먹구름을 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태영의 워크아웃이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연초에 발표한다는 것인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특정 기업에게 어떤 특혜성 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설업 전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건설사의 그 PF 대출과 관련된 워크아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PF를 해줬던 은행권의 부실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 금융권의 우발 채무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을 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가이던스로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예. 결국은 이것은 현재 건설재값 상승 내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또 다른 건설사로서의 확대 재생산을 좀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정부가 좀 나서서 이 상황을 조금은 설명하고 그리고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초에 관련 대책이 정부에서 나올 것이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울산 지역 입주 물량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지 부장님, 구군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나 또 2025년도는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됐습니다. 제가 보면 2023년도에 한 8,700세대가 입주를 했다면 24년도에는 3,600세대, 25년도에는 3,400세대 정도 되고요. 이걸 좀 세분해서 구군별로 입주 물량을 조사해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지에 850세대, 예. 그다음에 중구는 1개 단지에 421세대,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3개 단지에 2,377세대 이렇게 이제 입주 물량이 감소됐는데요. 결국 입주 물량이 감소된다는 거는 전세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정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지금 2023년 입주 물량 대비 2024년, 2025년이 확 줄어드는데요. 교수님 이게 괜찮은 정도의 수준인지 그걸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천에서 6천 세대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아파트의 세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330만에 1만 5천 세대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3분의 1 정도, 5천에서 6천 세대가 우리 부산 110만을 위한 아파트 소요량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당분간은 입주 예정 물량이나 분양 물량 등이 이 숫자를 소위 충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은 없는데 공급 물량이 적어서
대신 또 추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조금은 낮다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전세 수요를 지금 올마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울산은 내년 상반기 정도의 그 시장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하반기에 조금 더 가격이 반등될 기미 내지는 공급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 정도는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지 부장님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벌써 웃고 계신데 이 언제쯤 아파트 사고 언제쯤 파는 것이 매매자들에게 각자에 유리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 매도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도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중요하고 또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하락장인 경우에는 내 집은 빨리 팔고 그죠? 매수 시기는 늦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상승장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내가 꼭 팔아야 할 때 또 사야 할 때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장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매물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급매물인지 아닌지 어떤 개별 물건에 집중해서 매수 타임을 잡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셔서 따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야 할 상황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럴 때 사고 팔아라. 그게 정답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뭐 부동산 이야기하면 사실 시간 부족하잖아요, 교수님. 짧은 시간인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떤 뭐 붐을 일으킨다. 어쩌면 다시 뭐 연착륙시킨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들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분께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서 교수님. 일단 지금 이전 정부에서 급격하게 집값이 올랐고 또 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는 지금 그 더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과세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지역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저는 울산만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정책은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그냥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재정분권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 위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울산이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연적 확장보다는 이제 도심에 있는 재건축 대상 노후화된 주거지들을 좀 선택적으로 빨리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권한 위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울산시 자체에서도 지금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서 도심융합특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아파트만 분양해서 아파트를 채우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집들의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잠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선순환의 계기를 2024년에 꼭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조해서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 부장님께는 이런 질문 좀 드리죠.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디 좀 투자할 데 없습니까? 찾아주십시오 하는데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 피해본 분들이 2023년에 참 많았습니다. 뭐 사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로 그랬는데 부동산 투자 관련 유의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부동산 투자에는 세 가지 위험성이 항상 수반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원금에 대한 위험 부담, 두 번째는 환금성에 대한 위험 부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 가치에 대한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수반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 그리고 투자 시점의 어떤 적정성,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역시 위치의 가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그 물건의 위치가 어딘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법률 및 세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셔야 되고 또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 내시거든요. 그리고 또 절세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까 상저하고의 조건이 뭐 금리 인하 등의 어떤 조건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년에 뭐 정부 정책들도 나오고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두 분 다시 모시고 또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역시 부동산입니다. 올해 초에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장 연착륙에 성공했으나 고금리 기조 속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년 주택 거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 변수에 주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